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그 순간, 문제는 개별 공장이나 단기 분쟁의 차원이 아니라 산업주도권 전체가 구조적으로 흔들리는 국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우발적인 행정 집행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 간 생산 분업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신호였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집단 구금 사태는 단순한 비자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해당 현장은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수십조 원을 투입해 구축 중이던 핵심 전략 생산 거점이었고, 구금 대상 역시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공정 안정화와 기술 이전을 담당하던 숙련 엔지니어들이었다. 2025년 9월 약 300여 명의 기술 인력이 무장, 요원들에 의해 동시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안이 개별 위반 사례의 집합이 아니라 집단적 통제 행위로 설계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이 제시한 명분은 규정 위반이었지만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인력이 한꺼번에 제압되었다는 점에서 그 설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기술 이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 그것도 미국 남부 핵심 제조 벨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맥락을 제거한 채 행정 집행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반순화하는 태도에 가깝다. 이 사건은 미국이 더 이상 한국 기업을 투자 유치 대상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생산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드러낸다. 여기에 25% 보편 관세 예고가 결합되면서 사태의 성격은 명확해진다. 25%라는 수치는 조정 가능한 세율이 아니다. 이는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정비 지백 산업에서 이익 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수준이며, 사실상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봉쇄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관세를 부담하느냐, 공장을 이전하느냐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순간 무역 정책은 시장 규칙이 아니라 생산 위치를 강제하는 도구로 전환된다. 기술자 구금과 고율 관세는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압박 장치다. 하나는 인적 자원을, 다른 하나는 수익 구조를 겨냥한다. 이 두 수단이 동시에 작동할 경우 해외 현지 생산이라는 경영 모델은 필연적으로 안정성을 상실한다.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도 핵심 인력이 언제든 범죄자 전환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장기 투자 계획은 더 이상 계산 가능한 영역에 머물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배신감이 아니다. 구조적 리스크의 노출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조지아주, 텍사스주, 테네시주 분지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하며 미국 지역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 이 공장들이 멈출 경우 발생하는 공급망 붕괴와 고용 충격은 단기간에 흡수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고관세와 인력 통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가진 협상력을 과소평가했거나 혹은 그 영향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드러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을 떠날 경우 타격을 받는 쪽이 어디인가에 대한 인식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미세 공정 기술, 배터리 제조, 노하우, 대규모 양산 경험은 단기간에 대체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한국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즉각 채울 수 있는 공급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공백은 미국 내 제조 생태계의 연쇄적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구조적 불균형이 드러나는 순간 해외 현지 생산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가설로 전락한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작동하던 암묵적 신뢰는 인력, 부금이라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 명시적으로 부정되었다. 이때부터 문제는 미국 공장을 유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에서 생산 주도권을 회수할 것인가로 전환된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기술자 구금 사태 직후, 그리고 관세 압박이 구체화된 국면에서 한국 정부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수치와 조건을 기반으로 한 개선의 결과다. 해외 생산이 더 이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핵심 역량을 외부 통제에 노출시키는 경로로 기능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공유된 것이다. 이 순간부터 선택지는 급격히 좁아진다. 남의 영토에서 규칙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생산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비용과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주도권을 자국으로 회수할 것인지라는 문제다. 기술자 수갑 사건은 이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 결정적 촉매였고,
그 여파는 단순한 공장 운영 문제를 넘어 한국 산업 전략 전체의 재배치를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내 생산이 곧 안전이라는 믿음은 오랫동안 한국 관세 장벽을 피하고 현재 정치 리스크를 줄이며 동맹국이라는 외피 아래에서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은 수십 년간 거의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기술자 구금 사태와 25% 고관세 예고는 이 가정이 더 이상 현실과 맞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치와 사건으로 증명해버렸다. 미국 현지 생산 모델의 핵심 전제는 세 가지였다. 첫째, 법과 제도가 예측 가능하다는 것. 둘째, 핵심 인력이 보호된다는 것. 셋째, 생산을 이전하면 시장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이 세 가지 전제는 동시에 붕괴되었다.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가 단기간에 구금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력 보호 전제가 무너졌음을 보여주었고 25% 관세라는 숫자는 생산 이전이 더 이상 시장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인력 문제는 구조적이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활동하던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감독 인력이 아니라 공정 조건 설정, 품질 안정화, 양산 수율 관리 등 생산 시스템의 핵심을 담당해왔다. 이 인력들이 없다면 공장은 설비만 남은 빈 껍데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정집행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적으로 제압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생산이 언제든 기능마비 상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위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현실이다. 관세 역시 마찬가지다. 25%라는 수치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를 남기는 압박이 아니다. 자동차와 배터리처럼 원가 구조가 촘촘하게 설계된 산업에서 이 정도 관세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수준을 넘어 생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생산 위치의 강제 변경이다. 즉, 한국 기업들에게 한국에서 만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제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미국 내 생산 모델의 모순이 드러난다.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관세는 피할 수 있지만 인력과 기술은 통제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인력을 보호하려면 생산을 유지할 수 없고 생산을 유지하려면 인력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이 구조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해외 생산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기존 논리는 오히려 리스크를 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체 가능성에 대한 착각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빠져나가더라도 다른 국가나 자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가정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미세공정 반도체, 고밀도 배터리, 대규모 양산,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인력 숙련도는 설비 이전만으로 복제되지 않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남겨둔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국 제조 생태계가 의존해온 핵심 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축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동맹관계의 균열을 넘어 생산 파트너십의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드는 행위다. 투자 규모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지역 경제와 고용에 깊이 연동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철수 가능성을 실제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 구조가 외부 기술과 자본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해외 현지 생산은 더 이상 방어적 선택지가 아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택했던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의 집중 지점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수치와 사례로 확인된 이상 기존 모델을 유지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관성에 가깝다. 문제는 공장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생산과 기술, 인력을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인식 전환이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 내부에서는 더 이상 미국에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미국에 남겨둔 생산과 자본이 언제 리스크로 전환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중심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에 25%라는 숫자는 협상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지를 제거하는 수치다. 미국이 제시한 보편적 기본 관세 25%는 무역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압박용 카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기존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하면 실질적인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신호에 가깝다. 이 숫자가 던지는 의미를 단순한 세율 인상으로 해석하는 순간
상황의 본질은 가려진다.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조다. 설비 투자, 공정 최적화, 공급망 조정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상태에서 수익성은 몇 퍼센트 단위의 마진 위에 성립한다. 이런 산업에서 25%의 관세는 이익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손익분기점 자체를 무너뜨리는 수준이다. 한 대를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 경쟁의 규칙이 아니라 생산 자체를 부정하는 장치다. 미국은 이 관세를 보편적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했지만 최재 효과는 특정 국가, 특정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첨단 부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기술적 대체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선택적 압박에 가깝다.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제품이지만 실제로 겨냥된 것은 생산 거점과 기술 통제권이다. 관세의 논리는 단순하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생산지를 옮기라는 것이다. 즉,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면 한국에서의 제조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제도화한 셈이다. 이는 무역정책의 범주를 벗어난다. 관세를 통해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통해 타국의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다. 문제는 이 요구가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 현지에는 수십조 원 규모의 공장이 가동 중이며 추가 투자 계획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술자 구금 사태로 드러났듯 미국 내 생산은 인력과 기술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더 짓는 순간 핵심 인력은 다시 통제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을 유지하면 25% 관세는 수익 구조를 붕괴시킨다. 이 구조에서 미국이 제시한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다. 미국의 규칙을 전면 수용하고 기술과 인력을 포함한 생산 시스템 전체를 미국의 통제 아래 두라는 요구다. 이는 동맹 간 협상이 아니라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조건 설정에 가깝다. 생산은 허용하되 통제권은 넘기라는 방식이다. 미국의 계산에는 또 다른 전제가 숨어 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글로벌 공급망의 실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와 배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글로벌 산업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다. 이 생산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바꾸면 영향은 미국 시장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 미국 내 조립, 유통, 부품 공급망 전체가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관세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협상을 통한 조정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다. 관세는 일시적 압박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주체에게 구조적 결단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번 구조가 바뀌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 생산 거점 이전은 정책 변화 하나로 복구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명확하다. 관세를 감내하며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고, 미국 요구에 따라 생산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인력, 기술 주권을 포기하는 선택이 된다. 어느 쪽도 장기 전략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딜레마는 관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다. 관세는 촉매일 뿐 본질은 통제 구조의 변화다. 결국 25% 관세는 한국 기업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생산 주도권을 포기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개별 기업의 손익계산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 설계 문제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관세라는 숫자가 고정된 이상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 압박은 다음 단계의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10대 그룹 청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성실하면 공개될 이유가 없는 회동이 이례적으로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은 이 자리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방향 정렬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 회동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모여 형성된 결과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판단이 민간 영역과 동시에 맞물린 장면에 가깝다. 이 간담회가 중요한 이유는 발언의 수위가 아니라 발언이 나온 조건에 있다. 기술자 구금 사태와 25% 고관세 예고라는 두 개의 압박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국면에서 개별 기업이 가짜 판단을 내릴 경우 발생할 혼란은 명확하다.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빠지며 그 과정에서
협상력은 분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들이 동시에 소집되었다는 사실은 선택지를 개별화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는 단순했다. 미국이 인력과 관세를 동시에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만 생산과 투자를 묶어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해외 생산이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리스크 집중으로 전환된 이상 기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판단이 어느 한 기업의 독자적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화학, 전자 등 산업군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미국 내 생산 구조에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 축이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부 기업만 생산 전략을 전환할 경우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더 큰 압박에 노출된다. 이 간담회는 이러한 연쇄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율의 성격을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언의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책임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돌아오라는 권유가 아니라 정부가 길을 열겠다는 약속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비용과 제도적 이는 기업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선택의 방향을 사실상 고정시키는 잔치다. 이 시점에서 기업 총수들의 반응은 빠르게 수렴했다.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의 재검토를 넘어 기존 시설 정리까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동시에 나왔다는 점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수백조 원 규모의 해외 자산을 재배치하는 결정은 하루아침에 내려질 수 없다. 이 회동은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결론을 공개적으로 맞추는 단계에 가까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와 기업 간 역할 분담이다. 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이동시키고 정부는 제도와 공간을 제공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지원 관계가 아니라 생산 주도권을 국가 영토 안에 고정시키기 위한 상호 의존 구조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홀로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지만 국내로 돌아오는 순간 리스크는 분산되고 통제는 강화된다. 미국 입장에서 이 장르는 예상 밖의 전개다. 관세와 인력 압박을 통해 개별 기업을 굴복시키려 했던 전략은 오히려 기업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결과를 낳았다. 분리된 협상 상대가 아니라 국가와 결합된 집단, 행위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협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 상대가 흩어질수록 압박은 유효하지만 결집할수록 압박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 회동 이후 문제의 초점은 더 이상 미국의 요구가 합리적인가 여부가 아니다. 이미 신뢰의 전제는 무너졌고 남은 것은 조건 계산이다. 미국에 남겨둔 생산과 자본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압박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중심에 놓이기 시작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국내로의 자본, 회수와 생산 재배치는 선택이 아니라 점점 구조적 필연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10대 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미국 공장 유지 여부는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구조 전체의 문제로 격상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의지 표명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어떤 규모로 생산과 투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계산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계산은 곧 구체적인 숫자와 공간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공장을 닫는다는 선택은 흔히 후퇴로 오해된다. 생산 거점을 줄이고 해외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결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해석하는 것은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보는 태도에 가깝다. 지금 논의되는 리쇼어링은 생산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생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재배치다. 미국 현지 생산은 오랫동안 시장 접근 비용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관세를 피하고 규제를 우회하며 정치적 마찰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기술자 구금 사태와 고관세 압박이 동시에 발생한 시점에서 이 비용은 더 이상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예측 불가능한 행정 집행, 인력 통제, 그리고 언제든 강화될 수 있는 무역 장벽이 결합되면서 미국 내 생산은 비용이 아니라 상시적 위험 요소로 변질되었다. 리쇼어링의 핵심은 이 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다. 생산 설비를 옮기는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통제, 권한이 이동한다는 점이다. 미국 영토 안에서 생산할 경우 인력 이동, 공정, 운영, 기술 이전의 모든 단계가 미국의 법과 행정, 판단에 종속된다. 반면 국내로 생산을 회수하면 동일한 자본과 기술이 한국의 제도와 정책 아래 놓이게 된다. 이 차이는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전환이다. 특히 기술 집약 산업에서 이 전환의 의미는 크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설비보다 사람이 공정을 완성하는 구조다. 공정 조건을 조정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핵심 인력의 판단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 인력이 외국 정부의 행정 판단에 의해 언제든 제약될 수 있다면 그 생산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리쇼어링은 이 불안정을 제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할 경우 그 공백을 다른 국가나 자국 기업이 채울 수 있다고 기대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제조 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가정이다. 대규모 양산 체제는 단순히 설비를 세운다고 작동하지 않는다. 공급망, 숙련 인력, 공정 데이터,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이 요소들은 단기간에 대체될 수 없다. 이 점에서 리쇼어링은 미국을 떠나는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계산을 무력화하는 선택에 가깝다. 미국이 관세와 행정 통제로 압박할수록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의 불리함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인식은 자연스럽게 생산의 중심을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수렴된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조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 규결이다. 국내 생산의 확대는 또 다른 효과를 동반한다. 생산과 연구, 인력이 동일한 공간에 결집되면서 기술, 개발 속도와 품질 관리 능력이 강화된 해외 공장에서 발생하던 시차, 의사소통 비용, 규제, 대응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는 단순히 국내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 경쟁력의 재집중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법인세이나 인재유치제도, 산업단지 조성 등은 리쇼어링의 비용을 낮추는 장치로 작동한다. 미국이 관세로 비용을 높이는 동안 한국은 제도를 통해 비용을 상쇄하거나 그 이상을 보전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 대비는 생산 주체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예측 가능한 환경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중요한 것은 이 리쇼어링이 단일 기업의 전략이 아니라는 점이다. 10대 그룹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효과는 개별 합의의 합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로 나타난다. 공급망이 함께 이동하고 협력업체가 따라오며 지역 산업 구조가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는 해외 생산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결국 미국 공장을 닫는다는 선택은 방어적 후퇴가 아니라 위험을 외부에 남기고 핵심을 회수하는 재배치다. 생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 범위를 줄이는 선택이다. 이 흐름이 확산될수록 문제는 더 이상 어느 공장을 먼저 닫느냐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 거대한 생산과 자본, 이동을 어떻게 흡수하고 재배열할 것인가라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제조시설은 옮길 수 있지만 기술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리쇼어링 논의가 본격화되는 순간부터 진짜 쟁점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 설비 이전은 자본의 문제지만 기술 이전은 인력의 문제이며 인력이 움직이지 않는 한 생산 주도권은 회수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처음부터 기술자 구금에 있었다.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 기술 인력은 단순한 숙련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은 공정 설계, 품질 안정화, 양산 수율 관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이들이 없을 경우 공장은 작동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즉, 생산의 실질적 완성자는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미국이 이 인력을 행정집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인력이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자들이 언제든 체류 자격, 규정 해석, 행정 판단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면 해외 생산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불안정성은 비용 계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위험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재, 리쇼어링이다. 해외에서 연구개발 생산 경험을 쌓은 인력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단순한 복지나 유인책이 아니다. 이는 기술 인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간과 비율이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단기 파견이나 일시 귀국을 넘어 인생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75%라는 감면율 역시 상징적 숫자가 아니라 근무와 국내 복귀의 경제적 격차를 실질적으로 뒤집는 수치다. 이는 돌아와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돌아오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개선을 가능하게 만든다. 미국이 기술자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은 반대로 기술자를 전략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력 문제를 개별 기업의 채용 문제로 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산업 기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다. 인재를 붙잡는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로 확장되는 순간 경쟁의 스케일은 달라진다. 일본은 고령화와 폐쇄적인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해외 인재 유입과 자국 인력의 재배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첨단 공정과 글로벌 운영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층에서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 해외 생산과 연구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한 인력을 다시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인재 리쇼어링은 단순히 사람을 데려오는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축적된 공정 데이터, 운영 노하우, 글로벌 협업 경험이 함께 이동한다는 점에서 이는 지식의 회수에 가깝다. 이 지식은 문서나 매뉴얼로 이전될 수 없으며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전파된다. 따라서 인력 이동은 곧 기술 주권의 이동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 이 변화는 위험 감소로 직결된다. 해외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발생하던 비자 문제, 체류, 불확실성, 행정 리스크가 제거되면서 장기 연구와 공정,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기 비용 절감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기술 경쟁은 단기간의 가격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개선을 반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 내 생산 거점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설비는 남아있지만 이를 완성시키는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는 공장의 가동 여부와 무관하게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를 만든다. 설비 이전보다 인력 이동이 먼저 시작될 경우 생산 거점의 실제적 가치가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재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전략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중심축이다. 자본과 설비가 움직이기 전에 혹은 동시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생산 주도권 회수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과정이 가속화될수록 다음 단계에서는 이 인력과 자본을 어떤 공간과 구조 안에 배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된다. 인력과 자본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는 더 이상 복귀 여부가 아니다. 핵심은 그 거대한 물량을 어디에 어떤 구조로 담아낼 것인가다. 이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5극 3축 체제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산 정책이 아니라 생산 주도권을 외부 압박으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간 설계에 가깝다. 수도권 집중은 오랫동안 효율의 상징처럼 취급되어 왔다. 인력, 자본, 정보가 한 곳에 몰릴수록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구조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생산과 연구, 인력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규제 변화나 공급망 교란이 발생했을 때 대체 경로가 없다. 해외 생산 의존이 위험으로 전환된 지금 국내에서도 동일한 취약 구조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 5극 3축 체제의 핵심은 분산이 아니라 재조합이다.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 권역을 각각 고립된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속,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로 하나의 거대한 산업 시스템처럼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2시간 반 이내에 도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생산과 연구, 물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해외 분산 생산보다 오히려 더 높은 통제력을 제공한다. 이 설계의 실질적 의미는 리스크 관리에 있다. 특정 지역이 규제, 환경, 에너지 문제로 흔들릴 경우 생산을 다른 축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생산에서 기대했던 리스크 분산을 국내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다. 차이는 통제 주체다. 해외에서는 규칙이 바뀔 때 대응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이 구조에서 결정적이다. 미국이 탄소 국경세와 환경 규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이 불리하다는 기존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순천, 새만금 등지에 조성되는 재생에너지 기반 국가 산업단지는 환경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생산 거점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조건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간 재편은 기업의 선택을 사실상 단순화한다. 해외에 남을 경우 감수해야 할 불확실성과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제공되는 예측 가능성을 비교하면 개선은 명확해진다. 법인세, 인력 지원, 에너지 인프라, 물류 접근성까지 포함한 전체 조건을 놓고 보면 국내 생산은 더 이상 애국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으로 전환된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는 이 대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일본은 생산 거점을 분산할 공간적 여유가 제한적이고 지방 이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 중국은 광범위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앙 통제가 강한 구조에서 지역 간 자율적 재배치가 쉽지 않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토를 고속 인프라로 묶어 분산과 집중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5극 3축 체제는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계획이 아니다. 이는 인력, 자본, 에너지, 물류를 하나의 설계도 안에 묶는 시도다. 해외에서 각각 다른 규칙 아래 흩어져 있던 요소들이 국내로 모이면서 시스템 전체의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는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요소다. 누가 더 빠르게 수정하고 더 안정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미국의 압박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관세를 올릴수록, 환경 규제를 강화할수록 한국은 오히려 국내 생산의 조건을 더 정교하게 다듬을 명분을 얻는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내부 결속과 구조 완성도가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2단계에 이르러 문제는 더 이상 해외 공장을 언제 닫느냐가 아니다. 이미 국내에는 이를 받아들일 공간과 구조가 준비되고 있으며 남은 것은 어느 산업부터 어떤 속도로 부조 안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라는 실행의 문제다. 그리고 이 실행이 본격화되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의 개념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크게 오판한 지점은 한국이 떠날 수 없다고 믿은 데 있다. 관세를 올리면,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 한국 기업들은 시장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 깊숙이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계산은 글로벌 제조 구조의 실제 무게중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을 떠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느냐다. 미국 내 제조 생태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단순한 투자자나 외국 기업의 범주를 넘어선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전자부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생산 체계의 핵심 축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 축이 빠질 경우 대체는 쉽지 않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 문제와 그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과제다. 미국은 관세와 보조금을 통해 자국 제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보조금은 설비를 유인할 수는 있어도 축적된 공정 노하우와 숙련 인력을 즉각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특히 미세 공정, 고밀도 배터리, 대규모 양산 체계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와 데이터 축적 위에서만 완성된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단기간에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글로벌 시장은 조용히 반응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의 강도를 높일수록 기업들은 시장 접근보다 생산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놓는다. 예측 불가능한 주제 환경, 인력 통제 가능성, 정치적 변수는 장기 투자의 적이다. 반면 한국은 생산, 연구, 인력이 동일한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 이 대비는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 일본 역시 이 변화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내수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통제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일본은 기술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인력 구조와 성장, 동력 측면에서 확장성이 제한적이다. 이 두 국가 사이에서 한국은 기술, 인력, 제도, 속도를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드문 위치에 서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한국의 리쇼어링과 산업 재편은 방어적 대응이 아니라 주도권 재배치에 가깝다.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 내부에서는 생산과 기술을 더 촘촘하게 묶는 명분이 강화된다. 외부 리스크가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충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를 낮추면 압박은 무력화되고 관세를 유지하면 기업 이탈이 가속화된다. 규제를 완화하면 통제 수단을 잃고
규제를 강화하면 투자 환경이 악화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비용이 발생하는 국면에 진입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선택지를 늘리고 있다. 국내 생산 확대, 인재 회수, 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역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응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다. 한국이 어떤 속도로 어떤 산업부터 이 재편을 완성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압박은 효과를 잃을 수도 새로운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생산과 기술, 인력이 다시 한 국가 안으로 수렴하기 시작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선언이나 메시지가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산 라인이 이동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돌아오며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구조가 자리를 잡느냐의 문제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이 던진 관세와 통제라는 카드가 전략적 압박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주도권 상실의 신호로 남을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상황은 이동하고 있다.